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코입니다.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주말까지 있어서 더위가 한풀 꺾인 선선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해요. 이번 주는 게스트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저의 제일 큰 관심사는 어떻게 녹음하면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까 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쪽으로는 지식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물어볼 지인도 없어서 그 네이버 선생님과 구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저것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이것저것 사재기 하다가 거짓거를 못 면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좀 더 필요할지. 그리고 개인 녹음은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방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게, 그래도 나름 괜찮게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게스트 녹음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녹음 스튜디오도 아니고 좀 갇혀있는 집도 아닌 게스트분들 집이나 작업실에서 하다 보니까 음질이 확실히 조금은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강아지, 고양이들이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본인의 업도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녹음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무래도 초대한 게스트분들이 최대한 익숙한 환경에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기회가 돼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음을 한 건지 촬영 스태프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아 맞다, 이분들은 전문가지 장비가 엄청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10회, 20대는 더 나은 음질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열음을 좀 잡아준다는 팝필터라는 거를 사용해 보고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이따 편집을 해서 들어보면 좀 알겠죠? 조금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이 듣기에 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 기분이 좋은 소식을 좀 접했어요. 미국의 유명 TV쇼 진행자 겸 배우로 잘 알려진 밥 바커라는 분께서 99세를 일기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분이 전 재산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택에서 별세를 한 밥 바커님은 사망 직전에 자신의 반려견과 동물보호단체에 전 재산 7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9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다고 해요. 생전에 동물 애호가로도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파타고니아 회장이 전 재산 4조를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지구가 유일한 주주다 라며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타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고 하셨는데, 파타고니아는 기업 이념부터 자연과 동물의 보호를 중요시하던 기업이라 이런 행보가 납득은 갔지만 정말 파격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밥 바커라는 이 배우님, 진행자님의 경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과 동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예전에는 수렵, 채렵 같은 거 하고 농사를 지내던 시기도 있었고 그 사람을 가르는 노예제도나 여자나 아이는 천하다고 이중잣대를 지내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불합리하다고 인지를 하고 또 그 불합리에 맞서고 결국은 쟁취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1, 2차 대전에서도 일부 인간이 더 우월하다며 사람을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쓰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연과 지구, 동물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책도 보고 다큐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달 한창 더운 8월 15일 광복절에 지인과 함께 집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성남시 모란 게시장 식용금지 집회였어요. 예전에 서울에 촛불 집회 같은 거 가본 적 있지만 제가 집회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모란시장 앞으로 가게 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한 100명이 좀 넘는 정도의 분들이 모인 것 같았어요.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여 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 또 꽤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TV를 통해 부산 구포 게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성남 모란시장 역시 개 도살, 개 식용 판매 금지를 하는 것으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란시장에 게시장, 보신탕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 한 5년, 4년 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집회에 가서 보니 아니더라고요. 성남시와 모란시장 상인협회가 개 도살, 개 식용 판매 금지에 합의를 하면서 4, 5년 정도 상인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거나 개 대신 닭과 같은 가금류 판매량을 늘려서 매출에 타격이 없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재료들을 받아 쓸 수 있는 차량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모란시장 자체 내에서 개를 도살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경기도 멀리서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개 도살장을 만들어서 개를 더 많이 죽이고 그 사체를 지원받은 차량에 싣고 관할 경찰서 보호 아래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가게들이 보신탕 메뉴를 없애고 이에 동참했지만 현재 모란시장 가장 중심터에 가장 큰 매장 크기를 가진 두 곳의 가게에서는 이 일을 주도해서 하고 있고 또 그중 한 군데 사장님이 육견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 몇 년 동안 지원금과 지원 제도의 비용은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세금입니다. 모란시장 개식용 개도살 금지를 하는 것으로 앞에서는 약속을 해놓고 지원금과 지원 물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자신의 개인의 부를 축적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더 많은 개들을 도살하고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관할 경찰서의 도움까지. 그래서 동물단체들은 이 두 가게와 관련자들에 대한 신고 및 구속수사 요청을 타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때 모란시장은 맘카페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모란시장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 모란시장은 5일장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의 상가 건물로 바뀌면서 깨끗하고 정비된 모양새를 가진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모란시장의 주요 판매품은 흔히 말하는 영양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계탕을 기본으로 그 외에 가금류를 이용한 음식부터 염소, 붕어 등의 에기스, 그리고 게를 이용한 보신탕까지. 사실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게를 이용한 보신탕 메뉴가 가장 판매 비중이 높았어요. 한때는 주문하면 테이블 아래에서 살아있는 게를 꺼내다가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털을 뽑고 요리를 한 적도 있고, 껍데기를 벗겨놓은 개들의 사체를 유리문으로 해놓은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앞에 걸어두어서 장보러 다니는 엄마들이 보고 화들짝 놀라는 일이 많아서 맘카페에서 그 골목을 조심하라는 글이 줄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품안전부 현행법상 게는 도살, 유통, 식품화가 불가한 등록되지 않은 재료입니다. 즉, 등록되지 않은 먹을 수 없는 식재료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게를 도살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 모든 행위가 식품안전부 법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불법 번식업, 불법 도살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게를 먹었다. 게가 몸에 좋은 단백질이 더 많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다. 물론 우리가 게를 먹던 게 이해가 되는 시기가 있었죠. 아주 옛날 보릿고개라는 게 있을 시절이죠. 먹을 게 없어서 단백질을 보충할 기회가 서민들에게 적었던 그 시절, 키우는 닭은 계란을 계속 생산해야 됐었고, 소는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나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냉동시설이 부족했던 그 시절, 온 동네가 다 모여서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남은 것들을 버려야 하던 그런 시절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사실 먹을 게 넘치는 시절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부르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개가 어떻게 도살당하는지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직접 보신 분들은 없겠죠.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은 불법 도살 업자분들이실 테니까요. 저는 반려동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유기동물 보호소에 좋아요나 댓글을 단 적이 있어서 알고리즘으로 이런 영상이나 피드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기 힘든 영상들이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자체 블러 처리가 되거나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사실적인 영상은 많이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에 가서 제대로 된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강아지 여러 마리를 정말 말 그대로 철장 박스 안에 구겨놓고 물을 뿌리고 전기봉으로 아이들을 감전시켜서 죽여요. 그리고 감전을 시켰는데도 죽지 않은 아이들은 망치로 머리를 내치어서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그걸 그 옆에 다른 개들이 대기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신의 죽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옆에 친구가 그렇게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죽은 애들을 하나씩 꺼내서 큰 통에 넣어서 털을 제거하는 기계에 넣고 그런 식으로 도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약간 나치 시절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느낌?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고문당하고 죽는 느낌이 겹쳐서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줄이나 하네스를 한 강아지들도 꽤 많았어요.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던 강아지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에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한두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점 투성이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정확히 식품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할 당시에
식품 재료로 분류하지 않은 게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나라의 세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모란시장의 게 식용을 철폐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돈과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경기도 구석진 곳에 남모르게 더 많은 게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그것을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할 경찰서가 도왔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와 권력의 카르텔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현재 신고는 접수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관련자들은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경찰과 지자체의 권력층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많은 부조리 중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니긴 하죠. 그리고 게를 먹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건강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도살되는 게를 먹는 것은 결코 몸에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축할 목적으로 게를 키우는 업자들은 게에게 좋은 먹이를 주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좋은 소고기, 좋은 돼지고기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생제도 덜 쓰고 목초를 먹인 고기, 방사장에서 키운 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개의 경우는 쓰레기를 먹이죠. 흔히 말하는 짬밥? 그런데 대부분이 상한 음식, 즉 먹을 수 없는 음식 쓰레기를 먹입니다. 크기만 크면 되니까요. 무엇을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목줄이나 하네스가 있는 개들은 매달 사상충약이나 이러저러한 약들을 먹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약성분들이 어쨌든 몸에 흡수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결국 보신탕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쓰레기탕을 먹는 거나 약이 많이 스며 있는 고기탕을 먹는 것이란 말인 거죠. 절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개인의 스태미너, 건강 회복을 위해서 좋은 단백질인 게 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쓰레기탕을 먹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정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건강을 오히려 나쁘게 하거나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식품법상에서도 불법이고 이런 부조리가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세금을 몇몇 개인이 심지어 부와 권력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부의 축적에 쓰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동조하거나 방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까요? 요즘은 이런 불법 도살장을 발견하고 불시에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급습하여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없애는 일들을 많은 동물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행히 죽지 않고 구조된 강아지들은 각 동물 단체들이 나눠서 데리고 가고 거기서 치료하고 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물론 이런 일들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관심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모금행사도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저 모금팔이라고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 안에 많은 노력들을 봐주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를 봐주세요. 요즘 이런 불법 도살장을 급습하는 일만큼 많은 것이 불법 번식장을 신고하고 현장을 급습하고 동물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 도살은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이 없어요. 그리고 웃픈 것이 번식장은 합법 번식장과 불법 번식장이 있습니다. 합법은 나라에서 정한 규정에 준해서 시설 크기와 환경 그리고 마리수가 적당한 경우에 합법 허가를 내주고
그런 허가를 못 받은 곳은 불법 번식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화성 합법 번식장을 급습한 일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400두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초기에 신고한 400마리가 아닌 1,500마리 이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카르텔이 빠지면 안 되겠죠. 1억 투자 기준으로 목연 200마리를 배정해주고 그 200마리 기준으로 개 경매장 또는 펫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받아가는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요즘 선호하는 작은 티컷 강아지, 털이 덜 빠지는 푸드를 기본으로 하는 말티푸, 비숑푸 이런 것들과 같은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출산만 하면 되는 출산 모견으로 쓰이는 아이들은 쓰레기, 즉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뜬장이나 좁은 곳에 갇혀 지내면서 임신 촉진제와 갖은 항생제를 맞으면서 인생을 보내다 죽는 정도로 컨디션이 나빠지기도 해요. 그렇게 컨디션이 나빠져서 더 이상 임신이나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임신된 상태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취도 없이 커터칼로 배를 갈라 새끼만 꺼내고 그 모견은 버려집니다. 새끼들도 엄마와의 사회가 있어야 짖거나 무는 등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크기가 작아야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젖도 안 뗀 애들이 한 달 내에 그런 아이들이 경매장이나 펫샵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는 훌륭하다, 새나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는 개, 저지레하는 개, 매너 교육이 안 되는 개들로 나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사실상은 이런 식으로 엄마를 통한 사회화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모견이 음식 쓰레기와 갖은 항생제, 임신 촉진제를 수시로 맞으며 1년에도 3, 4번씩 출산을 반복하는 그런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선천적 유전병이나 약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작고 예뻐서 펫샵에서 사왔더니 얼마 안 가 아이가 죽어버리거나 큰 병이 발견되거나 슬개골 탈구 등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병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 이 아이들은 대부분 버려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병원비가 비싸거든요. 보통 슬개골 탈구의 경우는 다리 하나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보통 다리 하나만 하진 않죠. 뒷다리 2개 또는 앞다리 2개까지 할 경우도 있어요. 뒷다리 2개만 하더라도 거의 300에서 400이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가지고 온 돈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펫샵을 전면 폐지하고 번식업장을 없애고 아주 까다로운 관리를 하여 건강한 아이들을 브리딩하는 문화를 도입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제도와 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견 보호소를 통한 입양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동물권에 대해 가장 좋은 법과 제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독일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찾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지점은 독일은 나치즘 시대에도 동물권 관련 법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유대인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 독일 나치즘이 동물권에 대한 법이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만요. 독일은 연방 법률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나라라고 해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라는 명제가 연방동물보호법 제1조 1항입니다. 이 두 문장 속에는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독일은 1933년부터 윤리적 차원에서의 동물 보호를 위해 제국 동물보호법을 제정했고, 이후 1972년에 들어 연방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개념이 더 확대되었다고 해요. 더 구체적인 하위 개념도 존재하고요. 동물보호 반려견법, 동물보호 운송법, 동물보호 도살법 등 각각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전문가들은 독일은 동물보호에 대해 법적 규제가 자세하고 강력해 동물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자연스레 독일 내 동물복지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독일의 동물복지 수준은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동물학대 예방과 방지 등을 비롯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들 일상 속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독일에서는 강아지 산책을 하루라도 걸으면 동네 할머니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산책을 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저 집 개들 오늘 산책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요. 인간 CCTV인 셈이죠. 독일의 동물보호소 티어타임은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로 알려져 있고, 독일 전역에 수백여 곳에 존재해요. 특이한 곳은 이곳에는 유기나 학대 문제로 이웃 나라에서 구조된 동물이 많다고 해요. 독일의 동물이 아니더라도 구조하고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인도적이고 경이로워요. 이곳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조류, 말, 양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부의 일부 지원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구조에는 새로운 가족들을 찾을 때까지 쾌적한 보호소 안에서 건강한 행동 교정 등의 관리를 받기도 하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전용 캔넬, 즉 집이 있고, 마치 공원에 와 있는 듯 자원봉사자들 손에 이끌려 보호소의 산책로에서 한가로이 산책을 즐긴다고 해요. 한국에도 안락사 없는 동물 보호소로 소개가 된 열심히 꾸려간 보호소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방송을 타자마자 전국의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개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마음 아픈 소식을 접했는데, 그것과 참으로 대조적이죠. 독일의 동물보호소는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재입양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락사 당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중증 질환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동물에 한해 수의사의 판단과 허가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단지 유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락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더러 독일 연방의 노킬, 즉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일은 1년에 한 번씩 훈데스토이어라는 강아지 세금을 낸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독일도 개를 입양한 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후 보호자가 매년 훈데스토이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만큼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강한 주인의식이 요구되는 셈이죠. 이 예산은 강아지의 활동과 배변 등으로 더러워진 환경을 정비하고 반려견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해요. 물론 동물보호소에도 이 세금이 사용되고요. 보통 세금은 지역별로 다르고 강아지 수에 따라 다른데, 베를린에서는 첫 번째 강아지에게는 120유로, 하나로 약 16만 원, 그리고 추가되는 강아지만 180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여러 마리를 키울 땐 세금을 더 물리는 개념인 거죠. 프랑크푸르트에는 강아지 한 마리에 1년에 90유로, 추가되는 강아지는 180유로를 부과하고, 뒤셀도르프는 96유로, 150유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아지부터는 180유로를 추가한다고 해요. 이것은 모두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맹견의 위험한 종류의 강아지를 키울 때는 반드시 시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도 훨씬 많이 냅니다. 마리당 700에서 900유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고 3마리 이상 키우려면 무려 1200유로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맹견의 경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책임을 많이 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맹견을 입양하고 잘 키우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멋있다, 잘생겼다, 내 로망이다 라며 맹견을 키우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를 못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비교가 되는 시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개들을 위험한 개로 보고 예기치 않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견주가 그만큼을 더 부담하라는 것이고 이런 방법이 무척 합리적으로 동의되어 독일의 훈데스토이어는 네덜란드 등 유럽 인근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2021년 기준 독일의 반려동물 수는 3,500만 마리를 돌파했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44%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거의 2집 중 1집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동일 시점 기준 29.7%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것 같네요. 한국은 국내에만 604만 가구 중 1,448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하고 대부분 서울, 경기, 수도권에 100만 가구 이상으로 집중된 도시 중심 반려견 양육 문화입니다. 20만 가구 이상은 경상북도, 남도, 그리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로 나왔어요. 반려동물 복지에 강한 나라로 독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음에는 다른 나라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은 불편한 그래도 알아야 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요즘 동물보호단체에서 합심하여 도살장, 번식장 등을 급습하고 신고하고 개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보호소 단체분들 외에 봉사자분들도 고생이 많고 가장 중요한 구조한 동물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케어하고 회복시켜서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꽤 오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도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로 남아져 있습니다. SNS 피드에 이런 피드들이 올라오면 또 올라오나? 난 이런 거 보기 싫은데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된 동물들이 잘 치료받고 좋은 가족을 만나는 일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법제를 강화하는 일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값의 후원도 좋고 SNS 리그램도 좋고 나는 내 SNS가 다른 걸로 이렇게 도배가 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청원에 가서 지지 서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반려동물 안 키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바르게 바꿔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모두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조금씩 삶을 사는 자세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동물 복지가 붙어있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일회용도 조금은 덜 쓰려고 노력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동물 실험을 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화장품, 일반 세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관성이라는 게 처음은 다 귀찮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바꾸면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삶을 사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사의 힘든 삶, 신생아들의 억울한 죽음, 아이들의 학폭에 대한 노출 등 여러 상황에서 약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순간이든 약자가 될 수 있고 사회의 부조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관된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남도 나의 부조리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함께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노예제도도 사라졌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대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으로 사회가 바뀌고 동물권이 바로 서고 자연이 치유가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그 시작은 개인들의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옳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는 아마 종종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제 옆에서 코코가 쌕쌕 자고 있어서 코코의 숨소리, 꽃바람 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편집을 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돌아올 한 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이상 히코였습니다. 고맙습니다.